반갑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안내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현재 팀 상황과 전력을 알려드리고 빠르게 최종 결과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실시간 분석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영상 하단에 댓글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창원 LG와 울산 모비스입니다. 창원 LG는 시즌 내내 꾸준한 수비 중심 농구와 안정적인 로테이션 운영으로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평균 실점이 60점대 후반에 머물 만큼 수비 조직력과 리바운드 장악 능력이 돋보입니다. 최근 경기에서 타마요가 복귀해 정상적인 경기 감각을 회복했으며 마레이와 유기상까지 가세한 인사이드 조합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들의 공수 밸런스는 창원 LG 농구의 핵심인 느린 페이스 속 효율적인 공격 구조를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직전 원주 디비전에서 패하며 리바운드와 턴오버 관리에 한계를 드러냈지만 홈에서 연패를 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중력 회복이 예상됩니다. 공격에서는 마레이의 페인트존 장악을 중심으로 한 리바운드 세컨드 찬스, 외곽에서는 3점 슛을 통한 분산 공격 비율이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긴 휴식일 덕분에 체력적으로도 유리한 상황이며 초반부터 강도 높은 수비를 통해 상대의 체력 저하를 노리는 운영이 기대됩니다. 이는 경기 전반을 안정적으로 통제하는 패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울산 모비스는 최근 경기력 면에서 기복이 두드러집니다. 직전 손호전에서 45점 차 대패를 기록하며 경기 중반 이후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부상자 없이 정상 전력으로 나서지만 시즌 전체적으로 주전 의존도가 높아 백투백 일정에서는 후반 체력 저하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다음날 안양 정관장과의 일정을 앞두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 출전 시간을 조절하거나 로테이션 폭을 다소 넓힐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승현과 이그본 후의 인사이드 수비는 여전히 탄탄하지만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레이와 타마요에게 밀릴 경우 세컨드 찬스 실점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경기 전체의 페이스는 창원 LG가 끌어내리는 쪽으로 흐를 전망이며 울산 모비스가 공격 전환 속도를 높이기보다는 체력 안배를 중시한 템포를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공격 효율 하락이 불가피하며 외곽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득점 편차 역시 커질 여지가 있습니다. 창원 LG의 탄탄한 수비와 리바운드 집중력이 유지된다면 울산 모비스가 전반부터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창원 LG는 수비 리듬을 유지하며 집중력 높은 경기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 울산 모비스는 체력 안배와 다음 일정을 고려한 보수적 운영으로 득점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페이스가 낮고 득점이 제한되는 경기 전개가 유력합니다. 창원 LG의 승리 혹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부산 KCC와 서울 삼성입니다. 부산 KCC는 시즌 초중반부터 이어진 부상 악재로 인해 팀 조직력이 크게 흔들려 있는 상황입니다. 최준용이 왼쪽 무릎 부상 재발로 시즌 절반 이상을 결장하면서 수비 축이 완전히 무너졌고 허웅과 허웅 형제 또한 장기 결장 후 복귀했지만 체력과 컨디션이 완전치 않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허웅은 경기 말미 집중력이 떨어지는 장면이 잦고 허웅 역시 발 뒤꿈치 통증으로 폭발적인 득점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교창은 발목 인대 부상에서 돌아왔으나 경기 감각이 떨어졌고 수비 기여도가 예전보다 낮은 편입니다. 이처럼 부산 KCC 주축 4명이 모두 출전 가능하더라도 100% 전력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최근 4연패 동안 평균 실점이 97점대까지 치솟으며 수비 효율이 리그 최하위권에 머물렀고 팀의 전반적인 밸런스가 무너진 양상입니다. 공격에서는 개개인의 기량으로 일정한 득점을 유지하더라도 체력 소모가 누적되며 후반부로 갈수록 간격이 벌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부산 KCC는 홈에서조차 안정적인 리듬을 살리지 못했고 이름값과 달리 실제 경기력은 중하위권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 삼성은 시즌 초반 부진 이후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안정되면서 점차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앤드류 니콜스는 무릎 연골 이상으로 주사 치료를 받았음에도 최근 경기에서 30점 이상을 올리며 부활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저스틴 구탕 역시 꾸준히 출전하며 득점과 리바운드를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원석 또한 최근 경기에서 블록과 활동량을 통해 존재감을 회복하는 등 로테이션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팀엔 장기 부상이 없고 주전 라인 대부분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김효범 감독의 전술적 조정 아래 경기 운영이 한층 안정되었고 니콜슨 구탕 중심의 공격 루트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득점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도 적극적인 압박과 리바운드 집중력을 바탕으로 상대의 실책을 유도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 경기에서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도 접전을 이어가며 강팀과의 간격을 좁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안정감은 부상 누적에 시달리는 부산 KCC와 확실히 대비되며
전력 대비 경기 내용의 완성도가 높게 평가될 만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홈의 이점을 감안해도 부산 KCC가 수비 약점을 완전히 메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는 빠른 득점 템포와 맞불 양상으로 흘러갈 확률이 큽니다. 서울 삼성의 공격이 꾸준히 이어질 경우 부산 KCC도 외곽포와 트랜지션 득점으로 맞대응하겠지만 장기적인 체력 관리 측면에서 밀릴 여지가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수비보다 공격 중심의 경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점수의 총합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삼성의 승리 혹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신한은행과 KB스타즈입니다. 신한은행은 시즌 내내 명확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공격의 중심을 맡고 있는 신이슬과 미마 루이, 김진영이 꾸준히 분전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전력 면에서는 뚜렷한 한계가 드러납니다. 최근 경기에서 신이슬은 20점 가까운 득점과 리바운드, 어시스트를 모두 챙기며 에이스 역할을 수행했으나 팀의 마무리 단계에서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약점이 여전했습니다. 특히 5점 차 이내의 박빙 승부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것은 상징적인 결과입니다. 이는 경기의 마지막 순간에서 누구에게 공격권을 집중할지 어떤 전술을 선택할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미마 루이가 인사이드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는 있지만 수비 전환 시 속도를 잃는 경우가 많고 김진영 또한 리바운드 기여도 외에는 득점 효율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득점력은 소폭 상승했으나 상대적으로 실점이 더 커져 수비 공백의 부담이 여전히 큽니다. 여기에 백투백 일정의 첫날이라는 사실까지 더해지며 체력 안배를 위해 경기 템포를 조절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격 속도 저하와 함께 총득점이 줄어드는 양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B스타즈는 최근 경기력의 흐름이 안정적입니다. 박지수를 중심으로 한 하프코트 세트 플레이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강희슬과 허예은의 득점 연계도 리그 내에서는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다만 이채은이 어깨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공격 폭발력이 다소 감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채은은 19경기에서 평균 25분 36초를 소화하며 8.2득점 2.7리바운드 1.2어시스트로 윙포워드 포지션에서 세컨 옵션을 담당해왔습니다. 특히 사이드 픽앤롤 상황이나 외곽에서 공격의 흐름을 열어주는 역할이 컸기에 그녀의 부재는 팀의 공격 다양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윤정과 양지수, 사카이 사라의 출전 시간이 늘어날 전망이며 박지수를 중심으로 한 느릿한 템포의 셋 오펜스 비중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체적으로 경기 페이스를 낮추고 득점의 총량보다는 효율 위주의 운영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즉, KB스타즈가 경기 초반보다는 후반에 강점을 보이며 리드 상황에서 굳히는 전개로 갈 확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두 팀 모두 공격 효율이 일정 부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겹치는 만큼 전체 득점은 리그 평균보다 낮게 형성될 전망입니다. 경기 양상은 점점 하프코트 중심으로 무게가 쏠리며 KB스타즈의 높이와 세트 플레이 완성도가 신한은행의 수비를 압도하는 흐름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KB스타즈의 승리 혹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대한항공과 KB손해보험입니다. 대한항공은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홈 경기에서 다시 한번 조직력 회복을 노립니다. 최근 경기에서 정지석이 복귀하며 공격 라인은 어느 정도 안정감을 되찾았으나 임재영의 시즌 아웃이 남긴 공백은 여전히 큽니다. 특히 리베로 류에이의 방출 이후 새롭게 가세한 이든 게릿은 첫 경기 출전을 앞두고 있으며 수비 기여도는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공격 전개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선수와의 호흡이 초반 변수로 작용하겠지만 러셀과 정지석이 측면에서 분산 득점을 이어간다면 대한항공의 전반 주도권 유지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장기전으로 이어질 경우 리시브 불안이 누적되며 전열이 흐트러질 소지가 있습니다. KB손해보험은 주전 자원의 부재가 팀 전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야코비 개인 사정으로 결장하면서 측면 공격 효율이 급격히 낮아진 상황에서 나경봉 역시 무릎 회복이 완전하지 않아 이전과 같은 점프 타이밍을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비에나의 공격 집중도가 높아졌고 상대의 블로킹의 견제를 받아 효율이 떨어지는 양상입니다. 하현용 감독 대행 체제에서 차영석과 박상하의 중앙 블로킹 존은 일정 효과를 내고 있으나 리시브 라인의 흔들림이 여전해 흐름 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속공 중심의 단조로운 전개 또한 경기 후반 피로 누적 시 실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양팀의 맞대결은 공격 전개 안정성과 체력 유지에서 뚜렷한 차이가 기대됩니다. 대한항공은 홈에서의 조직력과 러셀, 정지석 듀오를 앞세운 공격 균형을 바탕으로 초반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KB손해보험은 중앙 라인 중심의 전술로 세트 후반을 버티려 하겠지만 측면 화력의 한계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기 전체는 비교적 점수가 낮게 유지되는 접전 형태가 예상되며 대한항공의 세트 분배 전술이 승패를 가를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의 승리 혹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삼성생명과 우리은행입니다. 삼성생명은 최근 팀 밸런스가 안정화되며 확실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해란이 올 시즌 평균 19.1득점과 8.3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팀 공격의 중심을 맡고 있으며 최근 경기들에서도 20득점 이상을 꾸준히 올리는 등 절정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연의 복귀는 앞선 압박과 수비 에너지를 되살리는 요인이 되고 있어 삼성생명 특유의 빠른 템포가 경기 초반부터 살아나는 경향이 큽니다. 홈 경기에서는 전체적으로 페이스를 높여 많은 슈팅을 시도하지만 실점 또한 다소 늘어나면서 경기 후반 승부처에서 수비 집중력 유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팀 내 외국인 자원이 시즌 초부터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즌 전체를 그 전력으로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역시 전력 공백보다는 완성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최근 이어지는 활약과 선수 간 호흡, 홈코트 이점까지 더하면 삼성생명은 자신들의 스타일을 온전히 구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가 리그 내에서 가장 끈질긴 수비력을 지닌 팀 중 하나인 우리은행이라는 점은 경기의 템포를 좌우할 변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은행은 올 시즌 내내 김단비와 오니즈카 아야노를 중심으로 공격 구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단비는 평균 16.6득점, 11.8리바운드, 4.2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트리플 더블급 활약을 연이어 보여주는 등 여전히 팀 전술의 핵심입니다. 오니즈카는 최근 들어 부상에서 회복세를 보이며 공격 비중을 크게 확대, 직전 경기에서 28점을 올리는 등 확실한 2옵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포워드 로테이션 자원으로 평가받던 세키 나나미와 하넘지는 모두 시즌 아웃된 상태로 세키는 무릎 부상으로 장기 결장 후 팀을 떠났으며 하넘지는 어깨 재수술로 남은 시즌 복귀가 어렵습니다. 두 선수 모두 3점 수비와 체인지업 수비 상황에서 강점을 보이던 유형이었기에 윙 수비 폭이 줄며 경기 후반 체력 소모가 누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은 전술적 틀을 이미 해당 부상 전부터 고정시켜 유지해왔고 주요 득점원들의 컨디션이 좋다는 점에서 전반적 전력 하락보다는 로테이션 폭이 좁아진 형태로 평가됩니다. 특히 하프코트 수비에서 효율이 높고 경기당 평균 60점 이하의 실점을 기록하는 안정적 수비력은 삼성생명의 빠른 공격 템포를 견제할 수 있는 유력한 무기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득점이 크게 벌어지는 시나리오보다는 두 팀이 60점대 초반에서 균형을 이루는 접전이 전개될 확률이 높습니다. 득점 폭이 제한적인 경기 흐름 속에서 포제션당 효율이 승패를 결정할 주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각 팀의 최근 득점 패턴과 수비 집중력 그리고 전력 구성을 종합해볼 때 이번 경기는 삼성생명의 승리 혹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대전정관장과 현대건설입니다. 대전정관장은 외국인 공격수 엘리사 자네테의 결장으로 인해 전력 운영에 심각한 공백이 생긴 상황입니다. 자네테는 팀 내 해결사 역할을 도맡아온 선수로 그녀의 부재는 공격 점유율과 득점 루트 전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아시아 쿼터 인쿠시의 발바닥 통증 또한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경기 투입 여부가 불투명하며 세터 염혜선 역시 무릎 부기로 인해 제 컨디션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대전은 공격수 간 호흡이 어긋나며 세트 플레이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블로킹에서는 여전히 강점을 보이지만 리시브 불안이 이어지며 세컨드볼 연결이 매끄럽지 않고 리듬이 끊기는 장면이 잦습니다. 팀 전체의 에너지 레벨도 낮은 가운데 노란의 복귀는 수비 안정에 약간의 도움을 주겠으나 공격 라인의 무게감 부족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현대건설은 세터 김다인의 복귀로 전술 완성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김다인은 경기 조율 능력이 뛰어나고 빠른 템포의 세트 플레이를 통해 중앙과 좌우를 고르게 활용합니다. 주전 아웃사이드 정지훈이 피로골절로 이탈해 있지만 카리와 양효진이 안정적으로 득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효진은 범실이 적고 효율적인 블로킹으로 상대의 리듬을 무너뜨리는 데 능합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도 조직적인 수비를 앞세워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서브와 리시브의 흐름이 리그 내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편입니다. 현대건설의 중원 장악 능력은 대전정관장이 상대하기 난처한 부분으로 블로킹 싸움에서 어느 정도 맞불을 놓더라도 공격 연결의 질에서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대전이 자네테의 결장으로 공격 루트가 단조롭게 굳어지고 인쿠시의 상태 미비로 인해 세밀한 조율이 어렵다는 점에서 주도권을 잡기 힘들 전망입니다. 세트 중반 이후 리시브 붕괴가 누적되면 현대건설의 서브 공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수비전 양상에서도 체력 부담이 쌓일 것입니다. 현대건설은 세터 복귀 이후에 안정된 세트 운영과 카리의 결정력을 앞세워 경기 흐름을 장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정관장의 반격은 순간적인 블로킹 성공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꾸준한 득점 생산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오랜 연패로 인한 분위기 침체도 여전히 반등 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현대건설의 승리 혹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서울 SK와 고양 소노입니다. 서울 SK는 최근 상승세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팀의 공격 효율이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 보여주는 안정감이 돋보입니다. 시즌 전체 평균 득점은 80점대 초반으로 꾸준하며 수비에서도 실점을 70점대 중반으로 묶는 등 흐름의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특히 원희와 멀로가 인사이드에서의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며 최근 10경기 동안 팀의 공격 전개에 활력을 더했습니다. 또한 홈연전 일정 덕분에 이동 피로가 없고 상대팀이 연속 경기 일정을 소화하는 구조적 이점을 안고 있습니다. 압박 수비와 공격 전환의 간격 조절이 더욱 세밀해진 점 역시 눈에 띕니다. 공격 효율 지수는 120을 넘나드는 수준까지 올라가며 득점 루트 역시 외곽과 인사이드를 고르게 활용하는 구도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직전 동아시아 슈퍼리그에서도 주전 전원이 출전하여 컨디션 관리에 성공했고 전체적인 체력과 리듬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 중이라 본 경기에서도 리그 평균 이상의 집중력을 기대할 만합니다. 고양 소노는 원정 일정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점차 경기력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 모비스전 대승이 보여주었듯 외곽슛 감각이 회복되었고 수비 전환 속도 역시 개선되었습니다. 네이던 나이트와 강지훈이 리바운드 경합에서 제공하는 이점이 커졌으며 이정현이 중심이 된 백코트 조합이 공격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다만 팀은 직전 경기 직후 원정길에 오른 데에 이어 홈백투백 일정까지 예정돼 있어 체력 부담이 후반으로 갈수록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빠르게 페이스를 끌어올리기보다 서울 SK의 템포에 맞추며 효율적인 득점 루트를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고양 소노는 최근 5경기에서 득점 효율이 리그 평균을 상회하긴 했으나 평균 실점은 여전히 상대의 공격이 한번 흐름을 타면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 리바운드 집중력이 유지된다면 4쿼터 초반까지는 접전 양상으로 이어갈 여력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경기 초반에는 양팀이 서로 페이스를 탐색하며 수비의 강도를 높이겠고 이후 경기 후반에는 피로 누적으로 인해 공격 효율이 다소 떨어지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득점이 폭발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점수가 제한되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서울 SK가 홈에서 안정된 공격과 수비 전환력을 바탕으로 5점 내외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SK의 승리 혹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유튜브에 계시는 여러 명의 전문가들의 영상을 시청하면서 도움을 받아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 분명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가입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보신 뒤에 해당 영상 등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